자,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요 같이 우편 및 금융상식 공부할 복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 계리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것까지는 많이는 없고요. 뭐 아시겠지만 계리직하고 이제 뭐 들어간다. 이 9급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게 10급이었거든요. 기술직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이제 9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제 인기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죠. 물론 뭐 연봉 이렇게 따지면은 대기업 연봉만큼 가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래도 일단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공무원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께서 채용돼가지고 일하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그 근무 환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같은 공무원이라도 물론 그분들이 되게 고생하시긴 하지만 뭐 경찰 아니면 소방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하고 힘든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찰관이다 이러면 물론 소방관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그다음에 경찰관 같은 분들은 물론 경찰관들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범인도 잡으러 다니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찰관들 중에서도 뭐 그러면은 경찰 뭐 이렇게 범인 잡으러 뛰어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냥 파출소에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파출소에 있어 보세요. 그 근무 환경이 좋냐고요.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기분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죠? 뭔가 기분 나쁘시고. 그죠? 아니면 기분 나쁜 사람 데리러 왔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우체국에서 뭐 난동이 일어났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근무 환경도 되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연봉 이런 것만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근무 환경들도 생각해 본다면 뭐 아주 좋은 직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계리직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그런 목표일 테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지 이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우편금융상식을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편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뭐부터 할 거냐면 기출문제를 좀 볼 거예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겠다는 게 아니라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볼 거냐면 우리 교재, 우리 까무잡잡한 이 교재에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러니까 표지예요. 표지. 이 표지 안쪽에 보면은 그 내용 있죠?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볼 거예요. 출제 경향 분석을 보면 거기에 1편부터 7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6, 7편까지. 이 7편은 영어예요. 이 우편 및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문제가 나오면 20문제가 나오거든요.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문제가 꼭 영어로 나와요. 영어는 이제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이 6편, 이 6편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1편은 뭐냐면 이 3개는 이제 뭐냐면 우편이에요. 요건 뭘까요? 금융이죠.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식 이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상식 공부한다. 그래, 너 취업 준비할 때 상식 공부해야 돼?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상식책 사야지. 상식책 사가지고 상식에 있는 내용들 거기 보면 이제 백과사전처럼 쭉 돼 있죠. 뭐 카디즈다. 그럼 카디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뭐 ALPD, 뭐 DTI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국무총리다, 국무총리 임명 방식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백과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상식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험 범위가 없다, 무궁무진하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시험 범위가 있느냐? 이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이 계리직 채용 시즌이 되면은 이 학습 자료라는 걸 배포해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배포하면 요것이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에 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습 자료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교재가 주어져 있는 이 교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뭐 방대한 상식을 요구하거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편하고 금융상식이 있고요. 이 학습자,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학습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편 상식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국내 우편, 두 번째가 국제 우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령입니다. 국내 우편은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우편들 말하는 거예요. 뭐 편지 보낸다, 소포 보낸다, 택배 보낸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은요,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항공서관 보낸다, 엽서 보낸다, 뭐 EMS 보낸다 이런 것들이요. 소포 보낸다 이런 것들. 이게 국제 우편. 법령은 뭘까요? 법령은 거기 보면은 이제 3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인데 이게 뭐 우체국 우편법, 우편에 관련된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 법령에 나와 있는 건 페이지로 치면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국내어편과 국제어편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내용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국제적이라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제 국제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법령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여기 있는 공부, 요 공부에 약간은 이제 리마인드 형식, 이제 되짚어보는 형식, 그 정도에서 이제 아마 마무리를 짓게 될 겁니다. 페이지는 많지만 일단 내용은 그래요. 자, 그럼 이 국내어편과 국제어편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가 좀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국내어편이 좀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2008년을 한번 보세요. 표에서 제일 밑에 2008년. 1편에서 몇 문항이 나왔어요? 4문항이 나왔죠? 2편에서는요, 3문항이 나왔어요. 가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4문항, 여기 3문항, 여기 2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법령이라는 것도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법령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알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요걸 풀 수 있냐, 없냐, 요것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는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면, 이거는 풀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령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어편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령을 아주 죽어라 공부해야 되냐? 꼭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국내어편이 4문제, 3문제, 2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일로 가는 거다라고 무방해요. 그래서 6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던 게 2008년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은 거기 보니까 4편에서 5문항, 5편에서 4문항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죠. 4문항 이렇게. 여기는요, 0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이 내용이 그렇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일로 들어간다고 치면 법령에서 하나도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도 법령에서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안 나왔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아주 깊게 공부하거나 이쪽에 집중해야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08년도 보니까 여기 합쳐서 몇 문항이에요? 5편이 9문항. 그죠? 금융은요? 금융도 9문항. 이렇게. 그래서 9대9의 비율을 보통 맞춰요. 됐죠? 그래서 9대9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니까 1대1이죠. 1대1의 비율을 맞추고, 여기서는 6 더하기 3, 여기는 5 더하기 4 이 정도. 이 정도의 구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이 여기는 네 번째 편이 뭐냐면 예금에 관한 거고요. 여기 이제 보험에 관한 거거든요. 그죠? 여기는 이제 법령에 관한 거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금편, 보험편, 법령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때 그냥 예금에 관한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금 및 보험에 관한 것은 이렇게 묻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9문항 이게 08년도였어요. 10년도 볼까요? 3문항, 2문항으로 돼 있죠. 셋, 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2문항 같은 경우도 거의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어편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법률이.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게 국제어편에 관한 법령이 그렇게 많겠냐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뭐 만국, 우편연합 이런 데서 이제 쓰는 것들 이런 걸 우리나라가 이제 막 구체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5문항, 3문항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돼요. 8문항이죠. 여기는요. 여튼 그러니까 5문항 이렇게 나왔다고 돼 있죠. 5. 여기도 0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좀 특이하게 여기가 10개, 여기가 8개가 나왔네요. 그죠? 합쳐서 어쨌든 18개인 건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08년도, 10년도인데요. 10년도가 약간 문제가 조금,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약간 특이했어요. 08년도나 2년도, 14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은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만 정확히 알면, 그러면 이제 응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10년도는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그 문장들을 막 재구성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또 우편보다 금융 쪽에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약간 특이한 측면이었죠. 그래서 10년도는 약간 특이하게 좀 봅니다. 2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에 1편이 5문항, 2편이 3문항이라고 나왔죠. 5, 3, 1. 여기도 마찬가지. 요 1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6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문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법령에서 3문항. 이것도 마찬가지. 법령도 거의 예금이나 보험 이쪽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9대9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전까지의 어떤 추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추이를 보면 1대1의 비율이 거의 맞춰지고요. 우편과 금융이. 그죠? 그 다음에 우편에서는 국내 우편이 국제 우편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6대3, 5대3, 6대3 이 정도로. 2배 정도 중요했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14년도로 넘어오면서 약간 얘기가 달라졌어요. 14년도는 이 금융 쪽의 얘기는 비슷비슷해요. 4편에서 한 4문항, 5편에서 한 5문항. 이거는 비슷비슷합니다. 14년도에. 시험 봤던 걸 생각해보면.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해요. 여기가. 보통 6대3,
5대3 이랬던 게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돼버리는, 여기가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렇게 약간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하는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흘러오면서 아무래도 국내 우편보다는 국제 우편 쪽이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볼 때에도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냥 뭐 암기만 하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4년도는 약간 이제 응용도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손해배상에 관한 거다. 뭐 EMS 같은 경우에, EMS가 이제 국제우편에 있는 EMS가 있는데요. EMS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만약에 내가 EMS에다 물건을 보냈는데 EMS를 통해서 EMS에서 뭔가 이게 좀 지연되는 바람에 좀 제때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보험 처리는 했느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비용을 얼마가 들었느냐? 뭐 여기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준 다음에 손해배상 얼마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우리 국제우편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치면 역대급 난이도였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계리직이 워낙에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의 이제 평균을 보면 그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경쟁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률은 숫자일 뿐이에요. 1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뭐 경쟁률이 아니라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내내 잘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되어야만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준비 안 하고 대충 먼저 한번 훑어나 볼까? 그러고 이제 뭐 그래 이렇게 나오나 보다, 몇 번 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하신 분들은 어쨌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하더라도 다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막 되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 문제는 거의 1%밖에 못 맞추고 다 틀린다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 1%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하나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에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남들이 틀리는 문제들은 틀려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틀려도 돼요.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100점을 다 맞는 게 가장 좋지만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해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지쳐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암기를 시작하게 되면 지치기 때문에 이 과목 자체가 질려버리고 공부가 안 되고 효율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전반적인 틀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틀을 한번 갖춰봤어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대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우편을 공부하고 나중에 금융을 공부할 텐데, 이 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기출문제의 경향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잠깐 보죠. 우리가 1편부터 7편까지 살짝 살펴봤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목차가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에가 있고요. 넘어가서 컨텐츠라고 돼 있죠. 제1편 국내우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죠. 한번 훑어나 보죠. 목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1번 국내우편 어떤 내용이 있냐. 첫 번째 총론이 있구나. 두 번째 우편 서비스 종류하고 이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세 번째 우편물의 접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는구나. 네 번째 특수 취급 부가 우편 서비스. 약간 특수하게 취급되는 것도 있나 보다. 예를 들면 뭐 특별 송달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민원 우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급, 당일 특급, 오늘 꼭 보내주세요라는 식의 이런 이제 부가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도 있구나. 부가 우편 서비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요금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우체국에다 손해배상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체국에다가 뭔가 이렇게 배달해 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서 잃어버렸다. 그죠? 아니면은 뭐 여기 이제 뭐 부숴버렸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때 배달해 주질 못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고요. 기타 청구 및 계약 있고 우편 물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얘기가 국내우편에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럼 국제우편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른쪽에 볼까요? 국제우편 총설. 해서 이제 국제우편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고, 뭐 만국우편연합이 있는데 처음에 뭐 독일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우편을 뭐 나라별로 이런 얘기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APPU. 그래서 이제 아시아 우편연합이도 있는데 아시아 우편연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태국이 어떻고, 뭐 우리나라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 해가지고 뭐 소포가 있고 보험 소포가 있고 뭐 EMS가 있고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국제우편 요금 해가지고 요금이 얼마가 되는가. 그다음에 EMS 중요하죠. EMS는 이번에 좀 나왔기 때문에 EMS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우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게 EMS라고 보면 되겠죠. 국제 특급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비싸기도 하고요. 가장 뭐 서비스가 좋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는 동생이나 뭐 친구들한테 EMS 같은 거 이제 많이 보내보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청구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편 관련 법령이 있네요. 우편법, 국제우편 규정, 국제특급 우편 취급 규칙, 그다음에 문제들 좀 있고요. 금융으로 넘어가 볼까요? 금융으로 넘어가면 금융이 뭐예요? 금융? 왜 금융?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말이 어떤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 금자가 뭐예요? 세금자죠. 돈을 말하죠. 그죠? 융이 뭘까요? 융. 그럼 융. 융은 녹인다는 뜻이에요. 융해하다. 그죠? 녹인다는 뜻이에요. 융화된다. 뭘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돈을 녹여가지고 일로 이렇게 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 이게 돈이 녹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금융이에요. 그죠? 예, 돈이 녹는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죠? 융통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빌려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금편 보니까 금융경제 일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금 업무 일반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금융상품, 전자금융.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것에 관한 우체국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은 뭐 다른 곳에서도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금융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4년도에는 이 우체국 상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고요. 5편 보험편 보시면 생명보험이라는 뭐냐?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보험이라고 하면 보자가 무슨 보자고 험자가 무슨 보자일까요? 보자는 보장하다는 뜻이에요. 험자는요. 위험할 때 험자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보장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위험에 직면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럼 그걸 보장해주는 게 뭐예요? 그걸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시켜주는 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암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암보험에, 암에 걸렸다. 암보험에 들었는데 암에 걸렸다. 그럼 암보험에서 이 뭐 자금을, 뭐 진단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이란 무엇이냐? 생명보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금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체국 보험은 과연 뭐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6편에서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좀 있죠. 자, 됐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공부들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를 조금 공부할 때 자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 우편 및 금융상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부냐면 이게 학문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라고 하면 시험에 뭐 이렇게 붙기 위한 공부예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공부예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면 그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너무 만약에 뭐 이렇다면 저렇다면 이러면서 너무 가정을 많이 집어넣어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는 건 오히려 약간은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암기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물론 이해 이후에 암기가 제일 좋죠. 이해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할 거면 그 다음에 응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학습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기 이제 우정사업본부 이런 데 보면 여기에 그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혹은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해서 한번 검색도 해보고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할 거라면 여기 있는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한에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더 필요한 어떤 공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은 무궁무진하지가 않거든요. 시험 때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터하는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철저하게 마스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 시간까지 우리가 시험 볼 그 날짜까지 얼마나 제대로 마스터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지금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일단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에는 약간은 갸우뚱할지라도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이요.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겨 여기 표지가 있고 그죠? 여기가 이제 제일 뒷면이 있죠. 밑에서 본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이건 저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여기서 이걸 좀 더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요,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리를 한다고 쳐봐요. 여기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요, 이건 이거대로 보고 이건 이거대로 봐야 돼요.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진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노트 내용. 그래,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노트에다 막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한 번쯤 공부했다, 두 번쯤 공부했다. 이거 한 번만 보고 말 거 아니죠. 한 번 보고 시험장 들어가실 거 아니잖아요. 두 번 봤다, 세 번 봤다, 네 번 봤다, 다섯 번 봤다, 여섯 번. 몇 번을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세 번 정도 봤을 때에는 이제 요 노트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용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이 책에다가. 우리 갖고 있는 요 까만 책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까만 책 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걸 단권화라고 불러요. 단권화. 한 권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우리 이제 우편 금융상식 2호 과목 말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암기하고 이제 암기한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림동 그리고 노량진. 그죠? 신림동하고 노량진 가보면 꼭 하는 말은 단권화예요. 단권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그 과목을 마스터했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단권화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여러 개의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 지식이 흩어져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도 흩어져요.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어야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한 번에 탁 집중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단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요. 이 단권화를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는 것들을 도와드릴 텐데 단권화라는 과정도요. 물론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 근데 중구난방 모아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알맞게 모아놔야 되는 건데 그럼 뭐 이렇게 여기 노트에 있는 거 적어놨던 거 여기다 탁탁 끼워 넣으면 되지 않냐? 끼워 넣으면 책이 처음에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생겨져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종이 있고 종이 있고 포스트잇 막 붙어있고 막 종이 끼워져 있고 막 여러 번 막 종이 날아다니고 그건 정말 좋지 않은 공부 방법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거기다 적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적는 게 힘들다, 양이 많다. 그럼 포스트잇을 붙여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막 끼워 넣는 거 이런 거 안.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책이 이만해져가지고 여기 막 터져서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책 보기 지저분하고 책 보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 책이 유지가 돼요. 물론 약간 넓어질 수는 있겠죠. 뭐 포스트잇 몇 개 들어가고 하면. 하지만 이 책 모양이 유지되도록 그 안에다가 적는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단권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재 내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책을 펼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막 글이 적혀져 있고 글이 적혀 있잖아요. 제가 사이드란 말을 이제 앞으로 자꾸 할 거거든요. 사이드는 여길 말해요. 이런 데나 이런데 뭘 적을 거냐면 약간 우리 옛날에 또 동아전과, 표준전과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 여기 내용이 있으면 이 옆에 뭔가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런 걸 우리 손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문구만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은 뭐 예를 들면 사법상 계약관계다라고 하면 사법상 계약관계라는 말 여기다 딱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어봐야지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지 않아도 요 문구, 요 딱 단어만 봐도 사법상 계약관계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되는 거지. 쫙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문구들만 옆에다가 제가 쭉 적어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단권화 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권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08년도에 기출문제가 있고 10년도에 기출문제가 있고 12년도 기출문제가 있고 14년도 기출문제가 있어요. 내년에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16년도 기출문제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푸셔야 되는 문제는 물론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에 관한 얘기지만 다시 몇 년 뒤가 되면 과거가 될 그 시험 당일의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08년도, 10년도, 12년도, 14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기출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데서 뭐가 나왔는지를 잘 아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뭘로 해드릴 거냐? 그것은 밑줄을 쳐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약간 필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색깔이 다른 펜이에요. 다른 색깔 펜이요. 이거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께 형광펜을 좋아하신다, 형광펜을 하시고 볼펜을 좋아하신다, 볼펜을 하시고 사인펜 좋다. 뭐 어쨌든 이건 밑줄만 칠 거예요. 밑줄만 칠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표시를 할 거냐면 이건 다 기출 표시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줄이 그어져 있는 건 무조건 기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하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줄 긋는 거 이거 손으로 찍찍 긋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책이 지저분해져가지고 나도 보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뭘로 깔끔하게 그어야 되죠. 자가 필요한데, 자. 되게 디테일하죠?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해요. 자가 필요한데요. 이 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를 말씀드려요? 30cm 자? 뭐 삼각자? 이런 거 안 돼요. 이 책에다 삼각자 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플라스틱 자인데, 철자도 안 돼. 철자 너무 빳빳해요. 플라스틱 자인데 있잖아요. 플라스틱 자인데 이게 문방구 가보면 있습니다. 팔락팔락거리면서 이렇게 구불구불 되는 그런 자 있죠. 막 빳빳한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딱딱한 자 말고요. 팔락팔락거리는 자. 그거 준비하세요. 그거 몇백원 안 할 겁니다. 그거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책에 줄 그을 때는 그런 게 제일 좋아요. 딱 대놓고 쭉 그으면 되거든요. 약간 책이 휘어지더라도 딱 휘어지게 해서 착 그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약간 휘어지는 자. 팔락팔락. 예전에 이제 서점 가면 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면 책갈피처럼 생겼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좋긴 합니다만, 휘어지는 자, 요거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우정사업본부 요 이제 우리 계리직 우편금융상식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물론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실물 자료예요. 실물 자료.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면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소포, 뭐 보험 소포, 뭐 기표지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장이랑 세 번째 장은 뭐 하나는 우체국이 갖고 하나는 내가 갖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는 글로 외우는 것보다는 실제 그 실물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의예요. 이런 과목에 대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뭘 숙제를 내드릴 거냐면, 뭐 지금 당장 이제 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몇 강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서도 우체국을 한번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건 숙제예요. 우체국 가셔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싹 구해오세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뭐 만약에 이 우체국에 뭐 가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 아니면 너무 이제 우리 동네 우체국은 작아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에 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중앙 우체국 한번 가세요. 거기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명동 한번 가세요. 명동 가셔서 이제 거기 유커도 보시고, 명동에 아 정말로 유커들이 많구나.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요. 그죠? 그다음에 명동 이제 또 이렇게 막 사람들 많구나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중앙 우체국 한번 가셔가지고, 아 우체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큰 데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구나. 아 참 넓구나. 이런 것도 보시고, 또 중앙 우체국 가면, 명동에 중앙 우체국 가면 우표 박물관도 있어요.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이라니까요. 여기가 한번 가서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오세요. 그 대신 가서 보시되 그냥 오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거, 이런 걸 좀 준비해 오세요. 자, 여기서 돈이 드는 것과 돈이 안 드는 것을 조금 이제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편 엽서. 엽서 보신 지 오래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래요. 우편 엽서 한번 사보세요. 우편 엽서는요, 이제 거기 이제 관계자 말로는, 앉아 계신 분 말로는 6월 1일부터 국제우편 엽서가 새로 이제 나온다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제우편 엽서하고 국내 우편 엽서가 따로따로 있으면 그 따로따로 사시고, 만약 국내 우편 엽서만 있으면 국내 우편 엽서를 사세요. 이제 국내 우편 엽서, 예전에는 국제우편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국내 우편 엽서 있잖아요. 국내 우편 엽서에다가 그 우표를 조금 더 사가지고 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로 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제 우편 엽서를 따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보시죠. 어쨌든 우편 엽서 마련해 두시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보험 봉투라는 게 있어요. 그죠? 보험 봉투, 보험 취급 봉투요. 이건 나중에 이제 어디서 볼 거냐면 특수부가 서비스에서 볼 건데, 뭐 물품 등기, 통화 등기, 뭐 유가증권 등기,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봉투예요. 그래서 이게 한 7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친구한테 돈을 보내고 싶다. 근데 이게 계좌로 쏘면은 얘가 은행에 나와서 돈을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돈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10만 원 정도 보내고 싶다. 라고 하면 편지지에다가 10만 원 넣어가지고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야 돼요. 거기 보면 이 봉투에 이제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통화 등기, 통화 물품 유가증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통화 등기입니다. 얼마 넣나요? 10만 원 넣습니다. 자, 그런가요? 그러면은 봉투값, 그 다음에 1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처리해주는 비용 해가지고 얼마 정도 더 내가지고 이제 이 돈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통화 등기. 그거 할 때 쓰는 봉투예요. 나중에 볼 거예요. 보험 취급 봉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공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만국 우편연합에서 정한 건데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접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약간 뭔가 풀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번 이렇게 접어서 이걸 탁탁탁 붙이면은 요만한 어떤 편지 봉투처럼 되겠죠. 이게 항공서. 여기다가 뭐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안쪽에다 적어가지고 접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항공서간. 이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항공서간. 몇백원 안 합니다. 한번 사보세요. 항공서간 나중에 말 나왔을 때 이게 항공서간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다음 4번째 뭐가 있냐면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반신 우표권.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답장을 보내려고 할 때 그럴 때 뭐 다시 이제 나한테 요금 수취인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국제 반신 우표권을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친구가 이걸 딱 받고요. 이제 글을 읽은 다음에 국제 반신 우표권 이거를 자기네 나라로 가요. 자기네 나라 우체국으로 가가지고 저 국제 반신 우표권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다시 그 나라 우체국에서 얘한테 그 친구한테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우표를 줘요. 그럼 그 우표를 가지고 이제 나한테 다시 편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쓴 게 국제 반신 우표권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4개를 좀 구비를 해두세요. 요거는 돈 드는 거예요. 합쳐서 어느 정도 드냐면 3,000원 안 들어요. 이거 합쳐서. 그래서 요거 한번 사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져올 게 뭐가 있냐면 5번째. 기표지들을 좀 갖고 오세요. 기표지. 뭐냐면 거기에 이제 국제 보험 소포 보낸다. 그럼 국제 소포 기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국제 소포 보낼 건데요 라고 하면 저거 작성해서요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냥 막 비치돼 있어요.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국제 소포 기표지. 근데 국제 소포가 그냥 보내는 게 있냐, 그냥 보내는 것만 있냐?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거 말고 보험 취급해 주는 게 있어요. 국제 보험 소포 기표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국제 소포 기표지, 국제 보험 소포 기표지 따로 있거든요. 뭐 CP, CV 이렇게 따로따로 시작합니다. 앞에 처음에 이제 숫자가요. 그 이제 문자들을 보면은 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이 2개, 국제 소포 기표지하고 국제 보험 소포 기표지 이것도 아마 챙겨 오시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국제 소포, 국제 보험 소포 말고 또 더 특급이 뭐가 있어요? EMS 있죠? EMS 기표지도 갖고 오세요. EMS 기표지. EMS 기표지도 2개가 있어요. 서류형이 있고요. EMS 기표지 비서류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번호가 시작되는 거 보면 E2로 시작되는 거 있고 EM으로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서류냐 비서류냐 그 차이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또 뭐가 있냐면 CN22 세관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되게 조그만 종이 쪽지예요. 조그만 종이 쪽지거든요. 요것도 챙겨오세요. 요거는 보통 이제 외국으로 이제 소포 같은 거 보낼 때 세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주 작은 물건, 그러니까 값이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붙여요. CN22. 근데 값이 비싼 건 CN23 이런 거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붙인다는 게 CN23 같은 경우에는 붙인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기표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안에 뭐 여러 종이가 들어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뭐 첫 번째 뭐 여기 기표용, 두 번째 뭐 그러니까 발송인 소장용, 우체국 소장용, 여기 뒤에 CN22 CN23 세관신고서 뭐 이렇게 있거든요. CN23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고요. CN22 세관신고서는 조그맣게 쪽지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또 챙겨 오세요. 자, 됐죠? 이렇게 요 정도 이제 챙겨 오시면 나중에 실물 자료로도 충분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래도 좀 이런 걸 구하기 힘든 곳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구하시는 데까지 구해보시고 그래서 우체국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우체국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 자신의 미래 직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해당되는 강의 있잖아요. 그 강의에 제가 자료로 넣어드릴 거예요. 그림 파일로요. 제가 구한 이 실물 자료들을 그림 파일로 넣어드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림 파일로 넣어드리니까 만약 이걸 못 구하신 분들은 그 그림 파일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는 이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서 강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거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부분을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됐죠? 준비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좀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뭐 앞에 있는 2014년도 기출문제는 좀 넘어가고 뒤에 있는 총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챕터 1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넘어가고 나서 이제 2페이지예요. 총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우편사업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총론에서는 이 큰 목차로 따지면 요거 하나예요. 우편사업의 개요. 해가지고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뭐 우편사업 보호 규정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보죠. 우편사업이라는 건 뭐냐? 네모 1입니다.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성격. 우편의 의의. 우편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하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사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근데 두 번째, 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와 기타 물건을 송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편은 격지자 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의 송달을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거기 가로 열고 좁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우편 제도는 의사 전달물 이외에 소포 등의 우편을 송달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편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이드에 적는 게 처음 나왔네요. 사이드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 동그라미 2의 사이드에다가, 그러니까 사이드에 적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얇은 펜이 필요하겠죠. 두꺼운 펜은 여기다 못 적습니다. 얇은 펜, 얇은 샤프라든가 아니면 얇은 이제 볼펜이라든가 이런 걸로 적으세요. 협의, 좁은 뜻이라는 뜻이죠. 광의, 이렇게 해가지고요. 협의의 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이렇게 표시해두고요. 그죠? 및 통화와 기타의 물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의 송달, 이게 협의의 우편이라는 뜻이고요. 광의 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더하기 기타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이 광의의 우편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편의 의의 이 두 가지를 사이드에다가 2번 사이드에다가 간단히 적어두세요. 간단히 적을 것만 사이드에 적어두면, 그래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 이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그래 협의의 우편의 의미와 광의의 광의의 우편의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지. 사이드에 있는 것만 딱 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몇 번 이제 읽게 되면.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3입니다. 우편은 일종의 뭐라고요? 용역입니다. 사이드에 용역이라고 적어두세요. 용역.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편, 이제 뭐 우체국에 간다라고 해서 우체국에 우리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물론 우표 달라고 하지. 근데 우표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죠? 우표를 받아서, 우표를 편지지에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쪽으로 배달해달라, 배달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가 원하는 건. 그죠? 용역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은 용역 적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을 볼까요? 1번.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사이드에다가 국가기업이라고 적어두세요. 국가기업.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인데, 이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서 여기다가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적을게요. 국가기업의 사업은 첫 번째 정부직영, 두 번째 공사, 세 번째 주식회사.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 국가기업의 사업이다. 국가기업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비결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두 번째 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기업은 정부직영, 공사, 주식회사 형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편사업은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정부직영일까요? 공사일까요? 주식회사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우편사업은 정부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기업이며, 여기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 그림을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래서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정부직영. 자, 그러면 정부직영이랑 공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혹은 주식회사나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정부직영이라고 하는가? 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어요. 예를 들면 법인격 이런 거 독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쟤랑 나는, 그러니까 국가랑 이 공사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예요. 그죠? 공사는 공사고 국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공사 같은 경우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재산도 따로예요. 재산도. 국가재산은 이거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이잖아요. 공사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그죠? 법인격, 재산. 또 뭐도 다를까요? 여기서 뭐도 다르냐면 인사권도 달라요. 인사권도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공사 사장들이 인사권을 갖는 거예요. 공사 사장이 인사권을 갖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경영 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따로 하는 거예요. 공사에서 따로 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 하나는 이제 비슷하냐면 독립재산제.
이건 좀 비슷해요. 독립채산제가 뭐냐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거기서만 쓰란 얘기예요. 우편으로 돈 벌었다. 우편으로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다른 어떤 국가기업에 쓴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채산제 이렇게. 그래서요. 지금 정부직영이라고 돼 있는 요 우리 우편 사업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사라는 게 뭐길래 정부직영과 공사를 구분하는가를 좀 알게 되면 정부직영이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 사업은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지도 않고 재산도 따로가 아니고 인사권이나 경영관리도 다 국가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독립재산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사와 비슷하게 거기서 번 돈을 거기서 써야 된다라는 이런 특징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일단 요것만 적어두시고요. 여기까지만 적어두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바로 볼까요? 그 밑에 보시면 2번, 동그라미 2번.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해서 일반 회계와는 분리된 회계를 쓰고 있다. 그죠? 독립채산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요. 그래서 우편도 독립채산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에 독립채산제 적어두실까요? 동그라미 2번 사이드에다가 독립채산제.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까요?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3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 기술? 예. 공업 말고 기술. 중학교 때 배웠던 그때 봤던 기억나요. 클라크라는 사람이 뭐 어떤 그 산업을 분류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농업, 뭐 땅에서 뭐 캐는 거, 뭐 수렵하는 거, 2차 산업, 공업,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3차 산업, 서비스 이렇게요. 그럼 이 우편산업은 몇 차 산업일까요? 3차 산업이겠죠? 서비스니까. 그죠? 그래서 3차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의 구분에 의하면 3차 산업이다. 그 사이드에다가 3차 산업 적어두시고요.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서비스도 적어두시고요. 3차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 적어두시고 또 하나 적어두실 거는 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이 서비스라는 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냥 뭐 기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사람의 손이 많이 가요. 배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 집약적입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에 적어두시죠. 이렇게요. 밑에 나오죠. 3번 보시면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3차 산업에 속한다. 그 다음에 3차 산업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이랑 요거에 관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자, 이제 우리는 교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복습을 할 거예요. 한번 끝나기 전에는. 물론 이게 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할지, 아니면 이제 한 챕터가 끝날 때 복습을 할지 몰라도,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할 텐데요. 복습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사이드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페이지밖에 안 봤지만 2페이지 보면, 사이드에 뭐 적혀 있어요? 일단은 동그라미 2번 사이드에 협의의 서신, 광의의 서신, 그 다음에 기타 물건, 그러니까 협의, 서신 플러스 의사전달물, 광의, 서신 플러스 의사전달물에다 기타 물건까지 더해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용역 있네요. 그죠? 그다음 우편사업의 특성은 국가기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 있어야 되고요. 정부직영이라는 게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독립채산제 적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에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노동집약 적혀 있죠.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내용만 쫙 봤을 때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어느 정도 감이 탁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복습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거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하고 다른 색깔 볼펜 혹은 다른 색깔 펜, 형광펜이 됐던 색연필이 됐던 뭐가 됐든 좋아요. 구하셔가지고 이제 밑줄을 칠 거예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밑줄 칠 부분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양가로 2번 우편사업의 특성에서요. 동그라미 1번 있죠? 여기에 좀 밑줄을 칠까요? 동그라미 1번에 어디서부터 치냐면 첫 번째 문장 다 치세요. 우편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이걸 다른 색깔로 밑줄을 치세요. 이 다른 색깔 밑줄은 뭐라고요? 기출문제라고요. 예전에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우편사업은 정부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기업의 의미만 있잖아요. 거기서 정부직영 형태다 밑줄 치세요. 역시 시험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편사업은 뭐 정부직영 형태다, 국가기업에 의한 정부직영 형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그런 기출문제의 형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밑줄을 친 거예요. 자, 됐죠? 물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뭐 모르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제일 위에 2페이지 제일 위에 1.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성격 1편 우편의 의의 해서 동그라미 2번에 우편은 서신 등 기타의 전달물 및 통화와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것이다. 근데 우편은 격지자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격지자가 뭘까요? 격지자 이런 말도 많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격지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격자 어떻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지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격지자. 이 격이 어떨 때 쓰냐면 이 격자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원격. 원격 조정한다 이런 말 있죠. 원격 조정이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조정하는 거죠. 원도 원자고 격도 떨어질 격자예요. 그래서 이게 격자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요 부품과 요 부품 사이에 유격이 있잖아요. 뭐 유격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격자예요. 그렇죠? 격지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격지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게 이제 우편에 관한 얘기다.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됐죠?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아주 간단한 우편 사업의 개요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편의 이용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내용들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